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최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을 순서대로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반도체 칩과 포테이토 칩 사이에는 수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반도체 칩과 포테이토 칩 사이에는 수준 차이가 있느냐?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적용되는 지식과 이론이 포테이토 칩을 만들 때 적용되는 지식과 이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다. 이 높낮이는 도덕적인 높낮이나 정치적인 높낮이 혹은 어떤 가치론적 높낮이는 아닙니다. 이 높낮이는 오직 시선의 높낮이입니다. 시선이 더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에 관련된 높낮이입니다. 시선이 높으면 영향력과 통제력이 크고, 시선이 낮으면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습니다. 시선이 높으면 발휘하는 힘이 세고, 시선이 낮으면 발휘하는 힘이 약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불편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행복, 굉장히 기초가 약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지식 사이에 있는 높낮이의 차이, 이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우 간단한 논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에는 높낮이가 있다. 모든 학은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오늘 이런 퀴즈를 처음 낸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이런 퀴즈를 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식에 높낮이가 있다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학들은 지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두 전제는 인정하시죠. 그런데 결론은 갑자기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뭐냐? 모든 학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매우 적은 수였어요. 대부분은 다 학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논리를 믿지 않고 자신의 느낌, 감정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들 사이에 높낮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분들이 갑자기 내 전공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식의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논리만 보면은 모든 지식에 높낮이가 있다. 모든 학들은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에는 높낮이가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당연히 학에도 높낮이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논리로만 보면은
학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진실은 어떨까요? 논리가 그러하면 사실도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믿음, 자신의 느낌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 감각을 이겨내야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느낌과 감각,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지구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평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지적인 활동을 할 때 자기의 감정, 느낌을 이겨내려면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논리를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 학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학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죠. 더 높은 학, 더 낮은 학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학이 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일정한 범위의 내용과 특정한 방법으로 묶인 것, 이걸 우리는 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물리 현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내용과 특정한 방법으로 묶인 지식, 이걸 우리는 학이라고 그러죠. 자,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 한 덩어리는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 인간이 만든 덩어리를 문명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서 있는 세계는 문명과 자연이라는 두 덩어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문명에 관한 지식, 자연에 관한 지식을 다 통달하면 지적으로 완벽해집니다. 문명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문과고, 자연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이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하는 전략적 장치, 즉 지식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추상장치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고 이해하고 통제하고 문명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문명에 관한 지식이 있고 자연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에 관한 지식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더 귀족적인 학문, 하나는 덜 귀족적인 학문. 이과 학문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더 귀족적인 학문, 덜 귀족적인 학문. 제가 여기서 더 귀족적인 학문, 덜 귀족적인 학문 이렇게 나누면
또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언어 사용에 어떤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더 귀족적이고 덜 귀족적이라 표현했느냐면은 귀족은 일단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구체적인 일을 안 한다라는 의미에서 귀족적이라고 좀 우습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우습게 표현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 말을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과의 학문이 두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리와 방향성에 관한 학문과 원리와 방향성을 구체화시키는 학문으로 나뉩니다. 원리와 방향성에 관한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내는 학문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과 학문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방향과 원리에 관한 학문과 방향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학문, 즉 이학과 공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문과 학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고 이과 학문은 이학과 공학으로 나뉩니다. 혹자들은 인문학과 이학은 비실용 학문이고 이 공학과 사회과학은 실용 학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비실용적인 것은 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추상적인 지식이 됐든 구체적인 물건들이 됐든 인간이 손을 대는 것은 전부 실용성과 관련됩니다. 예술도 실용성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당장 실용적이냐 아니면은 더 먼 날 후에 실용적이냐 혹은 직접적인 실용성이냐 아니면은 간접적인 실용성이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학이 됐든 공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전부 실용학문입니다. 전부 실용학문이에요. 그 실용성을 발휘하는 높이가 사회과학적인 높이에서 나오느냐 인문학적인 높이에서 나오느냐 공학적인 높이에서 나오느냐 이학적인 높이에서 나오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식도 실용적인 거고 지식으로 되어 있는 학도 실용적인 겁니다. 모든 학들은 이름을 어떻게 갖든지 전부 실용적이다. 자, 그러면은 이 실용성이 발휘되는데 이제는 어느 높이에서 실용성이 발휘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사회를 운영하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중심적인 방법, 중심적인 주제가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오면 그 사회는 대개 초기 단계 사회입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그 사회에서 중심 기능을 한다, 핵심 기능을 한다 하면 그 사회는 초기 단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단계 사회가 볼륨이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지고 해서 발전을 하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법학이나 정치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학문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주도권을 가지러 나와야 됩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사이트를 내는 학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주변에 신문방송학이랄지 사회학 등의 학문도 있습니다. 경영학도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해서 그 사회가 잘 발달하면 그 사회를 우리는 중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진국이 경제학에서 나온 혹은 경제학이 발휘하는 인사이트로 중심 기능을 발휘해서 잘 발전해가지고 크기도 커지고 더 다양해지면 경제학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 경제학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컨트롤하는 사회가 한 단계 튀어 올라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컨트롤되던 이 사회가 볼륨이 더 커지고 다양화돼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 그때 중심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에서 어떤 사회를 운영하는 인사이트가 나온다 하는 말을 하면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느냐면은 인문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이 돼서 사회를 운영하고 그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문학이 중심 기능을 하는 사회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중심 기능을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 혹은 선도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에서 나온 주제가 뭡니까? 주로 민주, 자유, 행복, 독립 이런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들이 사회가 작동하는데 직접 개입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인문학 전공자로서 자기 전공 자랑하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USA Today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1등부터 500등까지의 기업 CEO들의 전공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등부터 500등까지 미국 기업들의 CEO들의 전공이 3분의 2 정도가 인문학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숫자는 가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1등부터 500등까지 기업의 CEO들의 3분의 2 이상의 전공은 인문학과 관련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 매니저. 우리가 펀드 매니저 하면은 물론 MBA 가가지고 금융을 전공하는 이 경로가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센 펀드 매니저 5명 가운데 경제, 경영, 금융 이걸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지 소로스 철학 박사입니다. 짐 라저스는 역사학도입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는 사회를 초기 단계, 경제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는 사회, 중기 단계, 중진국, 인문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는 사회, 선진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와 즉 대한민국이 일으킨 변화 중에, 그것도 6.25 전쟁 이후에 일으킨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인문학이 유행한 변화, 인문학을 유행시킨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유행한다는 것은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인문학이 유행하느냐?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 도달한 우리가 이제는 중진국 상위 레벨 다음, 즉 선진국을 도모해야 되는데, 즉 선도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문적 높이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인문적 높이의 시선을 갈구하는 이 흐름이 형성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학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문학에서는 또 어떻게 높낮이가 결정될까요? 인문학 안에서 사학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문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세계를 어루만진 높이의 차이입니다. 세계를 어루만진 높이, 이걸 우리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사학보다는 문학이 추상적입니다. 문학보다는 철학이 추상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학에 와보죠. 이학에서 높낮이는 어떻게 될까요? 화학하고 생물학 어느 게 높습니까? 화학이 높습니다. 생물학을 가지고 화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을 가지고 생물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학하고 물리학은 어느 게 높습니까? 물리학이 높습니다. 화학은 원소 주기율표가 기본인데, 원소 주기율표 전부 전자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하고 수학은 어느 게 높습니까? 수학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학하고 철학은 어느 게 높습니까? 철학이 높습니다.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철학,
이렇게 가는 이 경로의 기준은 뭐냐? 바로 추상입니다. 추상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걸 주제로 대화를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생물학자는 실패한 화학자다. 화학자는 실패한 물리학자다. 물리학자는 실패한 수학자다. 수학자는 실패한 철학자다. 철학자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철학자는 실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조크를 제가 실패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농담이지만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기준은 추상입니다. 추상. 그러면은 고도로 추상된 것 중에 이해학의 대표자가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 문과 학문의 대표자가 이제 철학인데, 철학과 이 수학 사이에서는 철학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은 이성인식의 구성체계, 철학은 이성인식의 개념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개념이라고 하면 추상적이라 뜻이고요. 구성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이다 라는 의미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수학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기하학. 점은 이 세계에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점은 이 세계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점은 이 세계에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년필이나 볼펜, 연필로 점을 찍어 보십시오. 그건 점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면적입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선, 이 세계에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습니다. 삼각형 실제하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실제하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시켜 놓은 이 이 세계에 실제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관념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하면 어느 지역이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경기라는 말이 거의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점, 선, 원, 삼각형, 거의 어떤 것처럼 느껴지고 보입니다. 거의 어떤 겁니다. 실제하지 않지만 거의 어떤 겁니다. 거의 어떤 것, 이거를 한자로 기하라고 합니다. 기하. 경기도가 거의 서울이듯이 점, 원, 선, 이거는 거의 어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원, 점, 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이건 완전 추상 개념들입니다. 그래도 수학은 어때요? 1 더하기 1은 2지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구체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매우 추상체계이기 때문에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동작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징물로,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성체계라고 합니다. 이성인식의 구성체계,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아주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제스처나 그다음에 모양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철학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스처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추상입니다. 수학을 할 때보다 철학을 할 때가 더 잘 졸리는 이유입니다. 철학책을 읽자마자 졸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형상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히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떤 형상화나 구체적인 활동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에 사유를 지속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철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졸리죠. 그보다 좀 나은 단계가 수학입니다. 수학과 철학을 구분하고 거기에 어느 것이 더 통제력과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높이를 갖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핵심이 뭐냐? 추상 정도입니다. 추상입니다. 생물학과 화학 사이에서 화학이 생물학보다 높다 그 말은 화학이 생물학보다 더 추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화학과 물리학 사이에서 물리학이 더 높다 하는 말은 물리학이 더 추상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지식의 높낮이, 학들 사이의 높낮이, 이것을 따지는 것은 뭐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거는 추상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추상적인 것이 더 시선이 높고 더 시선이 높으면은 영향력과 통제력이 더 커서 힘이 더 셉니다. 추상 정도가 낮으면은 추상 정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고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그래서 더 낮은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 귀에 막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말씀도 들리고 심지어는 욕하는 말씀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추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 높낮이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에게 더 큰 영향력과 통제력을 제공하는 것은 더 높은 추상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박사과정, 박사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뭐냐? 더 추상되는, 추상의 높이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은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핵심 기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화가 더 길어지면서 이 추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인간을 탁월하게 하는 두 중심,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핵심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유입니다. 추상,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